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아줌마인데요. 평범한 아줌마인 것 치고 상당히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스펙터클했는지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회사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한 거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회사 메일함을 확인해봤거든.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는 메일이 와 있는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그 메일을 들여다보다가 현실을 직시하게 됐대요. 그 즉시 서류를 정리하고 퇴사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 그 당시에 식당 알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더 벌면 된다고 말하고 남편을 위로해줬죠. 그렇게 남편이 퇴사한 지 몇 주 정도가 지났을 쯤이었는데요. 그날 평소처럼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상을 차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프랜차이즈점을 내보는 건 어떨까? 내 친구가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더라고. 그동안 일만 하느라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남편이 이러길래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겠다. 한번 해보라고 했죠. 남편이 그렇게 제 동의 아래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중식 쪽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자금 계획과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고되어 보였어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고 계약서의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히 검토했죠.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상가의 한 구석을 임대해서 첫 번째 가게를 열게 됐어요. 별 기대를 안 하고 시작한 장사였는데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죠. 매출이 한동안 괜찮더라고요. 당연히 돈도 잘 벌어서 전 일 안 하고 두 아들 키우면서 집안일만 했어요. 남편 식당이 있는 곳이 원래 활발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생긴 식당들이 남편 식당보다 싸게 팔고 맛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렸어요. 게다가 본사에서 메뉴를 새로 출시했다면서 기존 가맹점들한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한 거예요. 남편은 그거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아서 신메뉴를 냈지만 사람들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망해가던 찰나 남편의 절친이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남편이 황급히 집으로 들어와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 친구가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내 매장을 재편입시켜보겠다고 하는 거야. 브랜드 자체를 바꿔보자고 해서 대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남편이 워낙 믿을만한 친구라는 소리를 해대길래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엉엉 울길래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민철이가 한 제안이 전부 다 거짓이래. 난 그놈이 브랜드 바꿔보자고 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말만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니 내 사인 위주에서 서류 조작까지 했어. 그놈 때문에 내가 빚도 생기고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고. 남편이 하는 말이 워낙 당황스러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저도 남편을 탓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남편이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남편이 가게 문도 닫더니 매일같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한테 이리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잖아. 제가 이렇게 말해봐도 남편은 그저 허탈하게 웃어 보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부 다 내 잘못이니까 당신이랑 자식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면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니까 자식들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 애들이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죠. 남편이 그 뒤로 술만 마시면서 집에만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멍청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맨날 자책을 했어요. 남편이 술에만 의존하고 엉엉 우는 동안 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려고 했죠. 남편을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일어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충격이 컸을 거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병원 갈 돈이 있겠어요? 일단 돈부터 벌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또 예전에 힘들게 자라서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아가 된 후로 고아원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식당, 공장, 청소일까지 전부 다 해봐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빚 때문에 어쩌지 하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 밤 걱정을 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파출부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요새 좋은 일자리 찾아서 돈을 꽤나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일자리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분이 있어.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페이가 괜찮으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주소랑 연락처를 받게 됐죠.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정희 씨 소개로 연락처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파출부 일을 소개받았는데 언제 찾아가면 좋을까요? 면접을 따로 보는 걸까요? 제가 이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오라고 할 줄은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고급 아파트로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을 보니까 제 또래 여자더라고요. 제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전에 일하던 애가 그새를 못 버티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타 구하기 전엔 절대 못 그만둔다고 소송 걸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구했네? 한마디로 제 친구가 저한테 이 일자리를 던져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친구가 도망갔고 그녀는 또 저한테 이런 일자리를 던져준 걸까요? 그리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만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고 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든 파출부든 일을 그만둔다고 소송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 친구가 도망을 갔나요? 전 친구한테 들은 말이 없어서요. 그냥 페이가 좋고 일하기 괜찮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갑자기 그만둬서 짜증나 죽겠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줌마가 저랑 계약서를 썼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줌마한테 물어보세요. 대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길래 그만두면 소송당한다고 했는지 싶더라고요. 앞뒤 설명도 없이 일자리 소개시켜준다고 생색은 다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제 친구가 이럴 줄 몰랐죠. 사모님 태도도 너무 이상해서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질문해봤는데요. 진짜로 집안 청소만 시키시는 거 맞나요?
안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고 고소할 거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맞죠? 저는 킥해봐야 정색을 하면서 무슨 그런 걸 묻냐고 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 얼굴에 걸레를 획 던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래보면 알 거야.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얼른 걸레질이나 해. 오늘 청소할 거 많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그때 바로 깨달았죠. 이것은 집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 화풀이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사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막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회사를 물려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사장 자리 주면 될걸 팀장 자리부터 시키니까 열받아 죽겠는 거 있지? 그러면서 저보고 걸레로 바닥을 좀 빡빡 닦으래요. 심지어 제 옷차림까지 막 지적하면서 이랬어요. 그거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 어디 브랜드야? 딱 봐도 싸구려 같아 보이는데? 뒤에 택 좀 보자. 어디 건지 좀 보게. 우리가 한때 잘 살았어도 백화점 옷만 입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확 구기면서 이렇게 대꾸했죠. 청소하러 오는데 저렴한 옷 입지. 그럼 비싼 옷 입고 와요? 그냥 일반 보세 옷이에요. 왜요? 사모님 집은 청소할 때 명품 옷이라도 입어야 해요? 제가 이러니까 그 여자가 비웃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댔어요. 딱 봐도 보세옷 같아 보인다. 가난뱅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긴 돈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일을 하겠냐? 남의 집 청소나 하는 거런뱅이네. 솔직히 이 여자 집만 청소일이 들어올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해줄 집은 널렸으니까 굳이 그걸 듣고만 있지 않았죠. 제가 바로 걸레 집어던지면서 이리 소리치고 말았어요. 이제 알겠다.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내 친구가 도망간 거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파출부 불렀으면 청소일만 시켜야지. 이런 갑질하는 게 어딨어? 난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일할 생각 없거든? 일 안 하고 갈 거니까 여기까지 오게 한 첩이라도 내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모가 얼척없어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절 혹으로 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절 떠보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로 지금 가겠다고? 네 친구 계약서 썼다니까? 지금 네가 대타일 안 구하고 가버리면 친구 고소당할 건데 괜찮아? 그게 제가 알 뻔가요? 저는 호구를 자처해서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친구년도 나 속였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나 이제 그년이랑 친구도 아니고 그년이 고소를 당하든 깜빵에 들어가든 신경도 안 쓸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휙 가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가 제 뒤통수를 향해 이리 소리치더라고요. 잠깐! 2배로 줄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 해봐. 아줌마도 돈 필요해서 급하게 들어온 거잖아. 급전 필요할 때 이만한 일자리 어디 없을걸? 2배라니 순간적으로 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콧방귀를 끄면서 대꾸했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방금 그런 짓을 해놓고 돈으로 환심살 생각하지 마세요. 고작 그 정도 돈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사모가 당황을 했나 봐요. 여기까진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래? 그럼 3배. 이 정도만 해볼만 하지 않아? 3배면 누가 들어도 솔깃할 금액 아니야? 네가 어디 가서 네 월급에 3배를 받을 수 있겠어? 아니, 돈을 3배로 주겠다고 하니까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한 게 민망하게. 3배만 얼마일지 생각해보는데 남편 때문에 생긴 빚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술에 취해서 오는 남편이 막 떠올랐죠.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우리 집 망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니란 식으로 애들을 막 달래줬었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애들 눈에서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전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죠. 그 와중에 남편은 만취 상태로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간신히 깨어나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술을 끊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꾹 참고 몇 번 일하면 빚을 전부 다 갚고 저희 집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4배를 달라고 해버렸는데요. 사모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움찔거리더니 이러더라고요. 4배? 설마 네가 4배 정도는 받아야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4배까진 못 줘. 너 같은 것한테 그럴 이유도 없고. 3.5배가 최선이야. 더 이상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죠. 네, 알겠어요. 3.5배면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계약서 똑바로 쓰고 일 시키세요. 계약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게 가져와 보세요. 사모가 계약서를 가져왔길래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식한 제 눈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고 허점이 있다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해서 꼴찌하고 상식이 부족한 친구이긴 했는데 아무리 어리숙해도 이걸 고소당할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쓸 만큼 파출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사무도 안 좋게 보였죠. 저는 이런 계약서라면 나중에 계약서의 허점을 노려 트집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만두게 돼도 사모가 저를 고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 집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하게 됐는데요. 그날은 그냥 사모와 계약서만 쓰고 집으로 들어왔죠. 저는 집으로 오자마자 이런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따져보려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집주인이 대타안고하면 고소할 거라는 말에 절 팔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차단했다는 생각에 열이 받았어요. 제가 잘해줄 때는 절친이다 평생 가자고 하더니 이렇게 저를 엿먹이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친구는 잘못 믿었다가 제가 제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 3.5배를 받기로 했으니까 다음 날에 고급 아파트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사모가 이렇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야, 네 친구는 와이셔츠 다림질을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다림질한 거라고 생각해? 네가 와서 다시 해봐. 니는 똑바로 하나 보자. 이러길래 제가 세세하게 잘 다뤄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모년이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손빨래 안 했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게 네 몸값보다 비싼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일할래? 세탁기 못 쓰게 해줄까? 빨래 전부 다 손빨래 해볼래? 이러길래 대충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설거지한 거 맞아? 여긴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눈 똑바로 뜨고 일 안 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 사모년이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대는데요. 제가 순간 욱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사모년이 3.5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모년을 무시하고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 방마다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사모년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들어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면서 이랬죠. 이게 뭐야? 쓰레기통에 이렇게 더러운데 전부 다 비운 거라고? 네가 이딴 식으로 일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게 돈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되냐? 이번에도 무시하고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요. 사모년은 지겹지도 않은지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마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러니까 파출부 일이나 하지. 남의 집 청소해주는 일하니까 좋냐?
돈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딱 봐도 넌 나한테 바로 잘리겠다. 이러면서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고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어요. 아무리 인연이 돈 준다고 해도 제가 듣고만 있었겠어요? 제가 전부 다 녹음해뒀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두 아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계약서를 잘 적어놓은 덕분에 벌이가 다시 괜찮아졌거든요. 남편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보, 고마워. 여보 덕분에 술에 덜 의존하게 됐어. 정신과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술도 덜 마시게 되고 아이들도 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남편의 행동 때문에 늘 불안하다, 무섭다고 말하던 아들들도 다시 행복해했죠. 첫째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빠가 술 안 마시니까 집에 있는 게 좋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 엄마,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겨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내가 얼른 커서 돈 벌어올게. 기특하게도 첫째 아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철이 들어버려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빚만 청산하고 이 짓거리 그만두려고 했어요. 물론 남편과 아들들은 제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아서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차단해 놓았다가 풀었나 봐요. 절 배신한 그 친구가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놨더라고요.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과도 못했는데 차단해버렸네. 파출부 사무실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갑질을 당하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마침 네가 일자리 있냐고 물어봐서 얼떨결에 소개시켜주고 차단을 하게 됐어.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있어서 너도 갖은 수모를 다 당할 걸 생각하니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더라. 이제야 겨우 용기 내서 연락해. 괜찮은 거 맞지? 친구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정말 얼척이 없었죠. 너 같으면 괜찮겠냐고 문자로 욕을 한 바가지 하려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배신해? 우리가 몇 년지기 친구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버리냐? 제가 이러니까 친구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코까지 훌쩍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정했어요.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내가 너네 집까지 갈게. 친구가 도대체 무슨 사정을 말할까 싶어서 집으로 불러봤는데요. 우리 집까지 와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다. 나도 처음엔 돈 많이 주겠다고 해서 버텼는데 나중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다음날이 막 두려워져서 잠도 안 오는 거야. 나중에 가서는 손발이 벌벌 떨려서 너한테 일을 막 넘겨주게 됐어. 그때 제가 친구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박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진짜 바보다. 너 상식이 부족하고 무식한 건 알았지만 고작 이런 걸로 고소당하겠냐? 그리고 나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관둘 수 있어. 안 그래도 나 곧 있으면 그만두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저도 슬슬 힘들었던 찰나였고 가족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엄마 전이랑 다르게 파출부 일을 해서 그래? 그 일이 그렇게 힘들어? 아들이 묻는 말에 제가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저었는데요. 게다가 남편도 나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리 말하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줘.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도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대. 일자리 곧 구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었죠. 가족들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 정도면 그만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았으니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만둔다고 말해버렸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사모년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멋대로 그만두면 어떡해? 대타 안 구하면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확히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안 구해오면 알지? 파출부가 없으면 지가 청소할 것이지 괜히 아랫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순간 열받아서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요. 무슨 죄로 고소할 건데요? 전 친구처럼 바보가 아니라서 이런 계약 언제든 무효화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는 계약 조항은 무효화되는 거 모르세요? 대타를 구하지 못하면 그만둘 수 없다는 조항?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줌마, 내가 노동청이나 노무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볼까? 이거 내 말대로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목소리를 깔고 말하니까 사모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아 넣었죠. 어제까지 일한 거 입금 안 해주면 고소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똑같이 법적인 조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요. 사모년이 또 저한테 고소당할 게 무서웠는지 돈은 또 제대로 보내줬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친구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제 가족들 챙기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그 뒤로도 계속 싹싹 빌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더니 제가 전부 다 무시하니까 또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사과했어요. 왜 전화는 안 받아? 아직도 화 안 풀렸어? 내가 보낸 문자 보긴 한 거야? 나랑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응? 제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친구를 내쫓았지만 그 뒤로도 우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난리쳤죠. 그래서 제가 한숨 쉬면서 딱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했는데요. 친구가 그제야 얼굴색에 화색이 돌더니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하는 곳 없으면 내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 안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나왔는데 네가 일했던 집이랑 같은 동네라서 거리도 별로 안 멀어.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였는데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계속 아껴두고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 10년 동안 일한 곳인데 이제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기로 했거든. 10년 동안 안 그만두고 일할 정도로 일하기도 편하고 페이도 세. 친구가 이러는데 제가 미쳤다고 이놈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친구를 경계했었는데요. 뭐? 또 뭘 소개시켜준다고? 넌 나한테 또 그러고 싶냐? 네 소개 받아서 그 미친 여자 집에 갔었는데? 그때도 네가 괜찮다고 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못 믿었다는 식으로 굴었죠. 친구가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엔 진짜니까 믿어줘. 이번에도 또 이상한 사람 걸리면 진짜 나랑 절교해도 돼. 내가 설마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내가 널 속이겠냐? 무슨 이득 보겠다고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그 말을 듣자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뭐 제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도 고용주가 이상하면 바로 도망 나오고 친구랑 절교하면 되니까 친구한테 소개받은 새로운 일자리를 가게 됐죠. 전달받은 주소지를 살펴보니까 90억짜리 펜트하우스였어요. 제가 그곳으로 파출부로 첫 출근한 날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번은 사모님이나 집주인이 아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서류초를 들고 있었고 가슴팍에 달고 있는 명찰을 보니 비서처럼 보였어요. 예상대로 자기가 사모님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비서란 거예요.
그 전 집도 넓었는데 여긴 더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집이 워낙 크니까 저 말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더 있었어요. 비서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여기 베테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뒤에 아주머니한테 일을 배우고 아주머니들이랑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모님 뒤로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저한테 갑질을 한 그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년도 절 보더니 깜짝 놀랐다가 곧바로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같은 동네라서 설마 했는데 저것이랑 연관된 집안이었다니. 아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딱 맞네요. 저 인간이랑 저랑 하늘이 맺어준 악연인가요? 친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빈 걸 보아하니 알고서 제게 소개시켜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했는데 다행히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글쎄 저한테 인사를 건네면서 저를 일개 파출부가 아니라 직원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따라온 갑질한 그년을 자기 딸이라고 소개하는 거 있죠? 사모님 앞이라고 그 딸년이 착한 척 웃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가식을 떨면서 고개를 꼬박 숙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일하던 김씨 아주머니가 그만두셨다고 하더니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종종 인사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사모님은 딸년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제 손목을 보시는 거예요. 손목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차고 다녔던 미아 팔찌가 있었어요. 왜 아직도 그걸 달고 다녔냐? 일종의 제 부적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절 의도적으로 버린 게 아니고 절 잃어버렸었어요. 부모님이 절 데리고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미아가 된 거죠. 근데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집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이름도 몰랐어요. 손목에 미아 팔찌가 있긴 한데 펜으로 쓴 게 전부 다 지워지고 글씨가 뜯겨나가 있는 거예요. 제 미아 팔찌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라벨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고 그 스티커에 전화번호랑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적는 형태였어요. 요즘엔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려나요? 제가 부모님 얼굴도 솔직히 가물가물하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날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날의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해요.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공포감과 슬픔이 워낙 강렬해서 어린데도 뇌리에 박혔나 봐요. 그날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비가 갑자기 와서 제가 그때 우산에 우비까지 쓰고 있었는데 우산도 날아가고 우비가 뜯겨져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다 중간에 넘어져서 몸이 다 젖고 지저분해지면서 당연히 미아 팔찌도 엉망이 됐죠. 아마 그때 미아 팔찌 글씨가 번지고 지워져서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길도 잃고 부모님도 안 보여 공포감에 질린 상태였는데 넘어지기까지 해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른이 경찰서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아마도 그때 미아 팔찌에 써둔 게 다 지워져서 제가 그대로 고아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절 애타게 찾으면서 미아 포스터도 만들고 실종 신고도 했을 텐데 경찰이 이를 안일하게 처리한 거죠. 지금 같은 시기면 전산으로 실종 신고한 애들이 컴퓨터로 실시간 공유되는 세상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뭐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부모님이 절 정말 사랑하고 아껴줬었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악몽 같았던 그날이랑 저를 공주라고 부르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으로 넘어가 혼자 지내면서 의지할 사람도 없어지니까 절 공주라고 부르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미아 팔찌를 계속 차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이 된 후에는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서 그냥 차고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아 팔찌를 사모님이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 팔찌 어디서 난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로 계속 차고 있었던 거라고 하니까 사모님 눈이 엄청 커지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서재로 데려가서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요. 저랑 닮은 여자아이가 저랑 똑같은 미아 팔찌를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내 딸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보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 같아.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지? 미아 팔찌도 똑같고 심지어 닮은 것도 같아. 혹시 어릴 때 기억 없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순간 벙쪄 있었는데요. 그런데 뒤따라온 딸년이 이런 소리를 중얼거리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겠지. 엄마 무슨 그런 걸로 딸 같다는 소리를 해. 엄마 틈만 나면 친딸 찾고 싶다고 하더니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사모님은 딸년이 하는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지 자기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몽고반점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몽고반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저도 몽고반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팔을 걷어붙였죠. 사모님께서 그 몽고반점을 보시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역시 몽고반점 위치까지 똑같네. 다른 애들은 나이 먹으면 없어지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안 없어져요. 이게 유전이라서 그래. 혹시 부모님을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사모님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여행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고아원에서 쭉 자랐어요. 그날이 아마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져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경찰서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감동받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나도 32년 전에 여행 갔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어쩜 좋아. 실종 신고를 해도 미아 포스터를 나눠주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더니 우리 딸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네. 사모님이 저를 거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절 껴안고 우시는 거예요. 전 얼떨떨했죠. 마음 한편으론 사모님이 착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뭐 그 어린애가 부모님 사진 같은 걸 들고 다녔겠어요? 시간도 오래 지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니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때 딸년이 이러더라고요. 친자 확인 검사를 좀 해봐도 되나요? 솔직히 엄마가 봐도 저랑 이 아줌마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진짜로 저랑 같은 자매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가 얼떨결에 그러자고 했죠. 그 길로 바로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 타액이랑 혈액을 채취해 갔죠. 하루 뒤에 사모님이랑 그 딸년이랑 다 같이 모여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펼쳐봤거든요. 제가 사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년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 아닐 줄 알았다. 엄마, 내가 사실 이 사람을 고용했었는데 싸가지가 없게 굴어서 너무 힘들었어. 나한테 욕하고 삿대질하고 집안일도 대충 하길래 안 그래도 잘랐었는데 여기 있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랑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 우리 집안에 돈이 좀 많아? 이것이 하는 말 믿지 말고 지금 당장 해고시키자. 그런데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에 눈을 못 대고 있으니까 딸년이 이리 소리치는 거 있죠? 이 딸년이 엄마 딸일 리가 없잖아. 너 이 미아 팔자 어떻게 구했어? 이것 때문에 엄마가 속을 뻔했잖아.
너 같은 사기꾼들이 뻔하지. 미리 엄마 뒷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딸년이 제 머리채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사모님이 딱 막아서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굳은 표정으로 딸년을 노려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난 진작에 네 소문 듣고 눈치채고 있었어. 너 원래 이런 년이었구나. 내 앞에서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우리 딸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네?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딸년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사모님이 딸년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네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 소문이 헛소문이라면 이런 소문을 낸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거든? 그렇게 소문의 진원지를 알아내려고 이쪽 저쪽을 조사해보니까 네 본 모습이 나오더라? 사모님이 카더라 소식을 듣고 뒷조사를 하는 김에 딸년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년이 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년한테 무슨 소리 듣고 이러는 거지? 이거 엄마가 속고 있는 거라니까? 어떻게 인연이 엄마 딸이야? 딱 봐도 대가리 텅텅 비어 보이는구만. 얘, 딱 봐도 우리 집안 핏줄 아니라니까? 딸년이 거의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대꾸하신 거죠. 그리고 미연아, 내가 언제 수연이 보고 내가 낳은 친딸이라고 했어? 나한테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형부랑 사별하고 혼자서 수연이를 키우고 있었어. 그러다 사고로 언니도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결국 수연이가 부모님을 다 잃고 혼자 남게 됐는데 너무 안쓰럽더라. 내가 그동안 울 조카를 엄청 예뻐했거든. 내가 불임이라서 애를 못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입양을 생각 중이었어.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던 수연이 널 호적에 올리게 된 거지.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딸년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거기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수연이 너도 지금 몽고반점이 있잖아. 언니도 나랑 자매니까 똑같은 위치에 몽고반점이 있고 수연이 너한테도 있는 거야. 여기서 더 웃긴 게 뭐인지 아세요? 사모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서 딸년의 정체가 밝혀졌거든요. 그러다가 예정에 있었던 입양까지 하게 된 거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수연이 너는 내 조카고 미연이 너는 내가 입양한 딸이라는 거지. 미연이 네가 핏줄거리고 집안 운운할 때가 아니란 소리다. 딸년이 그동안 지가 친자식인 줄 알았나 봐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이런 식으로 떼를 쓰고 있었죠.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난 못 믿겠어. 내가 입양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 지금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거지? 내가 이 집안 사람이 아니고 엄마 친딸이 아닐 리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대해서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딸년이 씩씩거리면서 자기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소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님한테 이리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제 이모이자 엄마죠. 엄마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친딸도 아닌 저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녹음한 걸 전부 다 틀어줬어요. 제가 갑질을 당하면서 녹음을 해뒀다고 했잖아요. 그때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어서 핸드폰 안에 녹음된 게 전부 다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년이 저한테 한 짓을 전부 다 폭로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딸년이 그걸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죠. 사모님도 딸년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귀하게 키웠더니
이렇게 앞뒤 다른 사람으로 클 줄 몰랐네. 나중에 회사 CEO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아랫사람을 대할 수 있어. 후계자 자리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팀장 일도 그만둬라. 카드까지 싹 다 빼앗고 집안에서 벌어들이는 돈 하나도 못 쓰게 할 거다. 내가 구해다 준 집도 내놔. 전부 다 짐 빼라. 사모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딸년이 무너져 내리대요. 나중에는 딸년이 사모님께 이렇게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니까 너무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딸년이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비는데도 사모님은 냉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셨죠. 결국 사모한테 안 먹히니까 딸년이 제 쪽으로 기어와서는 저한테 싹싹 빌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언니 맞죠? 언니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전 언니가 저희 집안 사람인지 모르고 한 행동들이에요. 저 앞으로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언니가 사모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바짝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주겠어요? 바로 딸년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죠. 평생 사모님 앞에서만 가식 떨고 아랫사람한테 갑질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뉘우쳐. 그래야 아줌마가 앞으로라도 사람답게 살지. 딸년이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니까 사모님이 경호원을 부르더라고요. 경호원이 딸년을 끌어내는데 딸년이 발버둥을 치면서 욕을 했어요.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이러셨죠.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 내가 입양한 딸 미연이에 대해서 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처음엔 뭔가 잘못된 거라고 부인했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소문이 도는 걸 보고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오늘 미연이의 실체를 보니 이제야 깨닫게 됐다. 심지어 오늘도 아랫사람을 쓰레기 취급, 하인 취급하는 거 보고 경악을 했고 몇 번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네. 사모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딸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대요. 전부 다 빼앗은 다음에 바닥부터 시작하게끔 해본 뒤에 다시 물질적으로 도와주든 말든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뒤로 사모님이 딸년 카드 싹 다 빼앗고 구해준 집에서도 내쫓아버렸어요. 그렇게 전 개념 없는 딸년을 쫓아내고 제가 그 집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사모님이 어쩌다 파출부가 됐는지 물어보셔서 이렇게 대답해드렸는데요. 남편 사업이 망한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울하다고 집에만 있고 술만 마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빚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바로 도와주셨죠. 엄마 도움으로 남편이랑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제법 사업체가 커져서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있죠. 그 딸년은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그 딸년에 대해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갑질하고 무시하던 것까지 내 귀에 들어가서 아예 손절했어.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천하다, 질 떨어진다, 냄새난다고 말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줬더라고. 이런 딸의 인성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감싸주기만 했으니 이 사단이 난 거지. 이참에 연을 끊고 기억날 때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슬쩍 보고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미연이 이게 내 딸이지만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속이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그 딸년이랑 다르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다행이었죠. 덕분에 남편이랑 별탈 없이 우리 두 아들 키우고 있고 엄마는 물론 해외 출장 가 있는 아빠하고도 연락이 닿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